뭐야? 너희냐? 왔으면 됐다. 애비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다니. 혼이 나야 마땅하지만 이제 너희 집에 가자. 싫은데요. 여기 무슨 낯으로 오셨어요? 뭐라고? 무슨 낯짝으로 왔냐고요? 내가 지금 좀 난처한 처지라 그렇다. 갈 곳이 없어. 왜 갈 곳이 없어요? 그 사랑하던 장남은 어디다 치우고? 그게 말이다. 너희 오빠. 그놈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느냐? 우린 몰라요. 당신하고 안 산지 너무 오래돼서. 그게 이 나이 많은 애비를 그놈이 대놓고 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퍼부어 사업 자금을 대주었더니 웬만큼 살게 되니까 나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것을 장남에게 걸었잖아요. 그럼 남은 인생도 장남에게 거셔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엄마는 우리 키우느라 고생만 하다가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 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셨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정금화 여사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싫거나 미워하는 감정과는 달랐습니다. 차라리 분명하게 미워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덜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기억은 한 가지로 정의될 수 없는 복잡하고 뒤얽힌 감정의 덩어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떠오를 때면 억울함과 분노가 솟구쳤다가도 어느 순간엔 연민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며 그녀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의 시작은 어릴 적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에서 늘 폭군처럼 굴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한없이 쓸쓸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무관심과 가부장적인 억압 속에서 자라난 기억들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따금 TV에서 가족 드라마나 시트콤, 영화를 볼 때면 정금화 여사의 감정은 더욱 요동쳤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늘 따뜻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며 행복한 모습을 그려내곤 했습니다. 그런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그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스크린 속 아버지들은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을 주고 있었고, 그녀는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자식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자라온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늘 권위적이었고 가족에게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은 칭찬이 아닌 실수를 책망하거나 꾸짖기 위해서였고, 그때마다 그녀는 작아져야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녀는 어릴 적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와 남매들이 부엌에 앉아 나물 반찬과 고추장을 비벼 먹을 때 아버지는 늘 큰 방에서 혼자 고기 반찬을 독차지하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허탈감과 서러움은 여전히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아주 촌에 있었습니다. 그 시골은 논밭과 산밖에 없었고 버스도 제대로 다니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고 앞뒤가 꽉 막힌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정금화 여사는 사남매 중 셋째로 장남인 오빠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언니, 그녀, 그리고 막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말버릇처럼 너희 오빠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산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장남이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기에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엄마에게도 불손하게 굴었고 동생들에게는 언제나 무섭고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화가 나면 손을 먼저 올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인해 큰오빠와 둘째 언니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둘은 자주 부딪혔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큰오빠는 늘 장남으로서 모든 권리를 독차지했고 가족에게 명령하듯 행동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둘째 언니에게 거칠고 무례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언니는 처음에는 참으려 했지만 오빠의 모욕적인 말이 이어지자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말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말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결국에는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둘째 언니는 참다 못해 큰오빠의 얼굴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오빠의 얼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작은 상처였지만 큰오빠는 고통을 호소하며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그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큰오빠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격노한 얼굴로 둘째 언니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여자가 감히 장남 얼굴에 상처를 내느냐? 정금화 여사는 아버지의 그 분노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큰오빠가 잘못한 것이었고 싸움을 먼저 걸었던 것도 그였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곧 가문의 중심이었고 그를 건드리는 건 곧 가족의 질서를 깨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큰오빠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아버지는 늘 장남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언니를 거칠게 붙잡아 벽 쪽으로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해라. 아버지의 손이 몇 차례 언니의 얼굴을 때렸고 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조차 아버지에게 대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큰오빠는 그 상처 때문에 읍내병원으로 급히 보내졌지만 그날의 진짜 피해자는 둘째 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언니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반성할 때까지 밥도 필요 없다. 내 잘못을 뼈저리게 느껴라. 아버지는 언니를 창고에 가뒀습니다. 창고는 집에서 가장 추운 곳이었고 음산한 분위기가 도는 곳이었습니다. 어둡고 습기 찬 그곳에서 언니는 밥도 먹지 못한 채 반성하라며 갇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고 문을 잠그고는 아무도 언니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분노 앞에서 저항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둘째 언니가 밥을 굶고 추위에 떨며 창고에 갇혀 있는 동안 가족 모두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언니의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추위와 고요 속에서 그녀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아버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가족 안에서는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었고 장남인 큰오빠는 그 법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오로지 아버지의 말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언니는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점점 말라가고 얼굴에 고통의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정금화 여사는 몰래 엄마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엄마도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언니가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처벌이 두렵긴 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언니가 이대로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은 어둡고 정적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게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찬장에서 남은 밥과 나물 반찬을 조금씩 모아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가 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언니에게 따뜻한 음식을 전해줄 생각뿐이었습니다. 밥을 그릇에 담고 그것을 손수건으로 감싸 조용히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들키면 그 후의 벌이 얼마나 가혹할지 상상만으로도 무서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없었지만 그곳에 갇힌 언니가 잠들어 있을 리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야, 금화야.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화야? 내가 여기 왜? 정금화 여사는 창고 문 옆에 작은 틈을 통해 그릇을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언니, 밥이랑 나물 조금 가져왔어. 너무 배고플 것 같아서 얼른 먹어. 언니는 처음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허겁지겁 그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한 언니에게는 그 한 줌의 음식도 소중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음식을 먹는 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금화야, 진짜 고마워.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고 정금화 여사는 창고 문 너머로 언니의 슬픈 얼굴을 상상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언니를 구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몰라야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응, 알았어. 절대 말 안 할게. 그녀는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네고 다시 발소리를 죽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긴장한 탓에 작은 한숨도 크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언니가 굶주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금화 여사는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번 두렵고 떨렸지만 언니를 그 고통 속에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에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오랜만에 고기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옆집에서 좋은 일이 있어 가족과 나누어 먹고 남은 것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돼지고기를 간장과 설탕으로 양념해 구웠고 그 냄새에 벌써부터 저녁 식사 전부터 그녀와 동생들은 부엌 입구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오빠만 불러다가 상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큰 방에서 따로 밥을 먹었고 그녀와 언니, 남동생은 작은 방에서 나물 반찬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고기 몇 점이라도 남겨주기를 기대하며 큰 방 문을 바라보았지만 그 기대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막내 남동생이 물었습니다. 엄마, 고기 우리는 못 먹어요? 막내 남동생은 어린 남자아이였지만 아버지는 그를 전혀 예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는지 말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정금화 여사와 언니는 눈치를 보며 큰 방 문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기가 그래도 많았는데 남겨주시면 좋으련만. 그때 식사를 먼저 끝낸 아버지가 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인상을 쓰고 말했습니다. 뭐야? 뭘 쳐다봐?
언니가 급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곧장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식사 잘하셨어요. 숭늉 드릴까요? 아버지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여편네가 밥 먹기 전에 숭늉을 갖다 놔야지. 뭐 하는 거야?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져다 놨더니 식었다고 하셔서. 그러자 아버지는 말대꾸한다며 역정을 내며 화를 냈고 먹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오빠는 엄마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때 막내 남동생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거기 남은 거 그녀와 언니가 급히 남동생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의 뒤통수를 한 대 쳤습니다. 남동생은 울 것처럼 입을 삐죽거렸지만 정금화 여사가 재빨리 달래주어 겨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섭게 말했습니다. 자네 놈이 울어? 하여간 여편네가 기르면 이 꼴이지. 아버지는 고기 이야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따위 맛없는 고기 욕심내는 거냐? 맛없어서 다 버렸다. 너 따위한테 줄 게 뭐가 있어? 아버지는 그렇게 역정을 내고는 집을 나갔고 엄마는 지친 얼굴로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정금화 여사는 그때의 침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겨울이라 날은 춥고 우풍이 부는데 그들은 먹지 못한 밥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상을 치우겠다고 일어선 그녀에게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장 그만 치우자. 그녀는 엄마의 한숨을 듣고 싶지 않아 상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던 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 중학교 갈 수 있어요? 그녀의 질문에 엄마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시 언니는 13살로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습니다. 언니는 나이보다 조숙했고 무척 영리했습니다. 초등학생이었지만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아서 언제나 담임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가정 방문이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선생님이 집에 와서는 언니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는 그 칭찬을 무척 기뻐했지만 아버지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여자애가 무슨 공부를 잘하냐? 그런 건 남자애나 중요한 거다. 오빠는 단 한 번도 선생님에게 공부 잘하고 착하다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중학교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엄마는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 언니는 우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엄마를 때리면요. 이미 아버지는 언니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 내렸고 새해가 되어 학교 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담임 선생님에게 말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꺼내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엄마를 때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중학교는 가야지. 너희는 중학교는 가야 해.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요. 엄마,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하고 싶어요. 언니는 더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영순이가 중학교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나도 교복을 입어 보고 싶어요. 언니는 어린 나이에 벌써 우울한 얼굴을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며 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어른이었지만 아무 힘도 없는 어른이었습니다. 모든 힘은 아버지에게만 있었고 모든 결정도 아버지가 내렸습니다. 마치 맛없는 돼지고기를 아버지와 오빠만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해 결국 언니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언니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고 언니는 아무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 졸업으로 학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게 되자 아버지는 언니를 밭일하러 내보냈고 언니는
엄마를 따라다니며 밭에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언니보다 한 살 어린 그녀 역시 마찬가지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해 그녀의 차례가 되자 엄마는 큰 맘을 먹고 아버지에게 그녀만이라도 중학교에 보내달라고 간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여전히 아버지의 폭력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의 폭언을 듣는 동안 언니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고 작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막내 남동생도 그들 옆에 붙어 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방에서 난방이라고는 없던 그 방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듣는 것은 어린 그녀에게 너무도 무서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가서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초등학교만 졸업한 채 멍청이가 된 듯한 기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는 장남만 잘 되면 집안이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돈은 오빠에게만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막내 남동생도 중학교에 가겠다고 조르지 않았고 그냥 스스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누나들을 따라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남동생이 학창 시절을 포기하고 농사일을 돕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엄마와 그녀, 언니의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동안 장남인 오빠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버릇없이 자란 오빠는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싸움을 하러 몰려다니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주 싸움이 벌어졌고 그때마다 엄마가 불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엄마를 혼내며 말했습니다. 애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오빠는 결국 대학까지 진학했지만 성적이 엉망이라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시골의 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것마저도 좋다며 오빠가 크게 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자 아버지는 엄마와 언니에게 마을 식당에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이 식당이지 읍내에 술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엄마는 처음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때려 죽여봐요. 내가 그런 술집에 나가나. 당신 항상 거기 가서 돈 쓰고 술 먹는 거 다 알아. 난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아. 내 딸을 그런 꼴로 만들 순 없어. 이 영감탱이야. 언니도 역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돼서 딸에게 술집에서 일하라고 하시다니요? 엄마와 언니가 격렬하게 반항하자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몇 마디 더 소리를 질렀지만 엄마와 언니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자 아버지는 오물거리며 담뱃갑을 손에 쥐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녀와 막내 동생은 작은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후 엄마는 가방을 꺼내며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빨리 옷 챙겨라. 그녀는 놀라 물었습니다. 옷이요? 그래. 당장 입을 거랑 필요한 거 다 챙겨. 나 더 이상 너희 아버지랑 못 살아.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것도 못 참는데 너희 언니한테까지 술집 나가라니 더 이상 못 살겠어.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세 남매에게 집중했습니다. 짐을 싸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와 남동생, 언니는 어리둥절한 채 엄마의 말씀대로 짐을 싸서 엄마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늦가을이라 날이 추웠지만 집에 있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각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들을 데리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엄마는 첫째인 오빠만 대학에 가면 세 남매를 데리고 따로 살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자식들을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게 한 것이 한이 되어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를 더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이모가 형편이 좋아 서울에서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고 엄마는 그곳에서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그녀, 남동생은
야간 학교에 다니며 각자 돈을 벌려고 취직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늦은 나이였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두고 온 아버지와 오빠 생각을 할 틈도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들이 도망간 것을 괘씸해했는지 아버지와 오빠는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세 남매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었고 대학에도 진학했습니다. 엄마는 공장과 식당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자식들의 학업을 위한 돈을 마련해 주었고 그녀와 남매는 그 덕에 공부와 일에 매달렸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모두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 제대로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공부를 제일 못했지만 그럭저럭한 대학에 다니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제일 먼저 결혼했습니다.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악착 같은 성격 덕에 취직 후에도 계속 공부하여 사법고시에 늦은 나이지만 합격했습니다. 남동생도 열심히 공부해 좋은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는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계속 억눌려서 아버지한테 맞고 폭언당하면서 살았던 걸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다. 엄마는 자식들이 모두 잘 된 것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녀와 언니, 남동생도 남은 생동안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오는 법이었습니다. 엄마는 오랜 기간 고생한 탓에 결국 암에 걸리셨습니다. 언니가 겨우 30 초반일 때 엄마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대체 왜 엄마가?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고 일도 너무 많이 하신 게 큰 원인입니다. 엄마는 가난한 친정 때문에 거의 팔려가듯 시골의 아버지에게 시집을 갔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농사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걸핏하면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올렸고 그녀는 도망간 후에도 자식들을 위해 과도하게 일했습니다. 엄마의 암은 3기였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치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암은 계속 전이되며 악화되었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엄마를 보았지만 엄마는 오히려 해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자식들을 도리어 다독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결혼하여 2 아이를 낳은 상태였고 엄마는 손주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 결혼해서 아이 낳은 걸 보고 갈 수 있어. 참 다행이다. 그녀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엄마, 분명히 건강하게 사실 거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난 오래 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희 셋 중 하나라도 결혼해서 아이 낳은 걸 봐서 천만다행이야. 그녀와 남매는 엄마의 그 말을 듣기 싫어했지만 엄마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와 언니, 남동생은 모두 멍해졌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도망쳐 나온 후 10년 넘게 엄마와 함께 최선을 다해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던 그들이었기에 엄마의 죽음은 그들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엄마를 편하게 모시고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드리자.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다, 얘들아. 난 정말 내 아버지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결국 이 모든 게 그 사람 때문이야. 언니는 초췌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언니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전이었습니다. 언니는 변호사가 된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그래도 사람이 많아 초라하지 않았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당시 언니는 고시 공부 중이었고 남동생은 취직했으며 그녀도 일하고 결혼한 상태라 시댁에서도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조문객들로 가득 찬 장례식장을 보며 그녀는 만약 아버지 밑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엄마의 장례식이 썰렁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모습이라면 엄마도 뿌듯해 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남동생과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둘째 누나가 결혼해서 손자 손녀 보여드렸으니 그게 참 다행이지. 그녀도 동감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엄마에게 참 잘해 주었기에 그녀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떠나셨지만 여전히 그녀 곁에는 언니와 남동생,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서 덜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엄마를 보내드리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했고 남동생은 차만 아가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할 때 그녀와 남편이 대신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언니에게 혼주석에 앉으라고 했지만 언니는 본인이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 그녀와 남편이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안에 달리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와 남편이 혼주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동생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는 점점 더 잘 돼서 그들의 경제적 상황도 점차 윤택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지내며 중학교 졸업장조차 따지 못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녀는 그 시절이 마치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언니와 동생을 만났을 때 가끔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녀의 아이들이 대학 신입생이었고 그녀는 40대 중후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 청소를 하고 있던 그녀는 날이 좋아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기분 좋게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하지만 전화 속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옅게 들리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분명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았지만 대답이 없어서 그녀는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대답이 없자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난 전화인가 싶었지만 몇 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그분이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죠. 말을 안 할 거면 전화를 하지 말아야지. 그녀가 끊으려는 찰나 저쪽에서 급하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끊지 마라. 그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고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납게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그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나 모르겠느냐? 누군데 대뜸 모르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으니 누군지 밝히세요.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비다. 그 순간 그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했던 거실에서 갑자기 어둡고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작은 방으로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그 늙은 목소리가 아버지의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셋째야. 너 아비 목소리 알아듣겠지? 너 좀 터미널로 나와야겠다. 아비 모시러 좀 나와라. 왜요? 왜라니? 아비가 너희 집에 가서 좀 살아야겠으니. 그렇지. 아비인데 딸 자식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더듬다가
말이 계속될수록 점점 옛날처럼 뻔뻔하고 고압적인 어조로 변했습니다. 고기 반찬 좀 해놔라. 애비 방은 넓은 데로 치워놓고 가자마자 좀 잘 거니까. 그녀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면서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에도 나이가 많았고 거의 90에 가까웠을 테지만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전화에 저렇게 말하니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벨소리 끝에 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좀 바쁜데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될까? 언니는 바쁘다는 듯 말했지만 그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언니,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 뭐라고? 언니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심각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한테. 그 인간이 너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몰라.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전화해서 터미널로 나오래.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A씨 미쳤나? 언니가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언니는 결혼하지 않고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누리고 있었고 거칠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 나와. 그 인간이 어떤 꼴로 살고 있는지 꼬락선이나 좀 보자. 언니, 굳이 보게? 난 만나서 뺨이라도 한 대 갈겨야겠어. 언니는 이를 갈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겁이 났지만 그래도 언니를 응원하기 위해 한편이 되어주기 위해 옷을 챙겨 입고 얼른 뛰쳐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남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그래, 난 지금 언니랑 같이 터미널 가는 중이야. 아버지를 보려고? 아니, 모시려고? 남동생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아버지 보고 싸대기라도 한 대 때릴 거래. 나 언니랑 같이 있으려고 나가는 중이야. 첫째 누나라면 그러고도 남지. 남동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무실의 소리들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남동생은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잠깐 기다려. 누나들, 나도 갈게. 그래도 남자가 하나 있으면 훨씬 낫지. 너도 오려고? 직장은 괜찮아? 반차 쓰지 뭐. 남동생은 단호하게 말하며 터미널 위치를 물은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들이 삼남매라는 것이 참 다행이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같은 반응을 하며 협력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그녀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멀리서도 근사한 느낌을 풍겼습니다. 변호사답게 단정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언니는 달랐습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저기 정문 앞에서. 어딨어? 그 인간 어디야? 언니는 이를 갈며 정문 앞을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던 거대한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터미널에 늘 있는 듯한 초라한 노숙자들만 잔뜩 오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만 걸어놓고 안 온 거 아니야? 그 인간 그럴 리가. 당장 올 것 같은 목소리였는데. 그때 뒤에서 남동생이 달려왔습니다. 남동생은 꽤 먼 거리를 택시를 타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택시 타고 왔어. 급하다고 하니까 밟아주더라. 아버지, 어디 있어? 저기 정문 앞에서 기다린대. 근데 안 보여. 순간 남동생이 잔뜩 늙은 한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 아니야? 그 순간 삼남매는 동시에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크고 강한 사람이었으며 그들이 조금만 반항해도 매를 꺼내 들던 무서운 남자였습니다. 엄마가 그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그러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문 앞에 서 있는 노인은 등이 굽고 쪼그라들어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맞네.
언니는 갑자기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터미널까지 오면서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전투력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초라하고 별거 아닌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그들이 다가가자 땅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들어 삼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삼남매임을 깨닫자 약간 놀란 듯 움찔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사는 그녀뿐만 아니라 만만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언니와 남동생을 마주했습니다. 뭐야, 너희냐? 아버지는 일부러 등을 펴고 옛날처럼 고압적인 태도로 말하려고 했습니다. 왔으면 됐다. 애비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다니. 혼이 나야 마땅하지만 이제 너희 집에 가자. 싫은데요. 아버지는 그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잠시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더듬으며 화를 내려는 순간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여기 무슨 낯으로 오셨어요? 뭐라고? 무슨 낯짝으로 왔냐고요? 남동생은 침착한 얼굴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낼까 말까 하며 남매의 눈치를 봤지만 사실 그 순간부터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장성해 버린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식 셋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90에 가까운 나이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인이었으니까요. 그때 아버지는 마치 부탁하는 듯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부드럽고 애원하는 듯한 어조를 들은 것이 말이죠. 내가 지금 좀 난처한 처지라 그렇다. 갈 곳이 없어. 왜 갈 곳이 없어요? 그 사랑하던 장남은 어디다 치우고? 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말의 공격이라도 당한 것처럼 움찔거리며 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언니는 공격적인 자세로 서서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기세에 눌려 목을 움츠였습니다. 그게 말이다. 너희 오빠. 그놈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느냐? 우린 몰라요. 당신하고 안 산지 너무 오래돼서. 그게 이 나이 많은 애비를 그놈이 대놓고 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퍼부어 사업자금을 대주었더니 웬만큼 살게 되니까 나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 아버지는 너무 억울하고 서글프다는 듯 눈물을 닦았습니다. 물론 억울하고 서글펐겠죠. 그러나 그가 자식들에게 가한 구박과 학대를 생각하면 자식들이 느꼈던 억울함과 서글픔은 아마 그의 기억엔 없었을 겁니다. 언니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것을 장남에게 걸었잖아요. 그럼 남은 인생도 장남에게 거셔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언니는 생긋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우리 키우느라 고생만 하다가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 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셨어? 언니의 말은 점점 반말로 바뀌었고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우린 당신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오라가라 하면서 같이 살겠다고? 제정신인가? 아, 하긴 당신은 원래 제정신이 아니었지. 얘야. 우습기 짝이 없네. 정말. 언니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떨며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버지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졌고 90 가까이 된 노인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니 그녀는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저러다 쓰러지시기라도 할까 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책임 안 져요. 돌아가세요. 마지막으로 남동생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셋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몇 발짝 옮기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짐 같은 아버지는 인생의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다시 반갑지 않은 짐 덩어리로 돌아왔습니다.
언니는 내키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구급차 부르자. 그 후 아버지는 병원에 잠시 머물다가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이 요양원으로 옮기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얘들아, 미안하다. 아버지를 집에 살게 해주면 안 되겠냐? 요양원이라니. 애미 애비를 버리는 것 아니냐? 무슨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해요. 요양원도 돈 내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돈까지 써주는데 고마운 것도 몰라요? 언니는 아버지에게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고 언니의 눈치를 봤습니다. 우린 절대 당신을 우리 집에서 모실 생각 없어요. 선택해요. 요양원이냐? 길거리냐? 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요양원 안 가고 버티면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어도 우리는 신경 안 쓸 거예요. 아이, 얘들아. 거짓말 같아요? 한번 해보든지. 언니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언니의 기세에 눌려 눈물을 흘렸지만 삼남매 중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연락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요. 언니의 마지막 말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나마 돈도 끊어버릴 거니까 귀찮아 죽겠어. 언니의 말에 아버지는 기가 죽어 얌전히 요양원행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90이 다 된 노인에게 그 이상의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와 남매들이 아버지를 모신다는 건 정말 미친 소리였습니다. 언니의 기세등등한 협박이 먹혔던지 아버지는 요양원에 간 뒤로 조용히 지냈습니다. 언니가 간혹 전화를 걸어 얌전히 있으라고 또 무슨 소리를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한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버지는 요양원에 오래 있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이미 많이 상했는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차마 아버지의 시신을 무연고자로 둘 수는 없었기에 그녀와 남매들은 간단히 화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엄마의 납골당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아버지를 처박다시피 했습니다. 제일 싼 납골당의 제일 싼 자리에 아버지를 두고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평생 그들을 짓눌렀던 아버지라는 악몽에서 벗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을 겪을 때 셋이 함께였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금화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